2025년 12월 금융시장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쌍둥이처럼 함께 움직이던 두 자산이 정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금 가격은 온스당 4,340달러 선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에 찍었던 역사상 최고점이 4,381달러였으니 고작 0.89%만 떨어진 수준이죠. 거의 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87,000에서 88,000달러 사이를 오가는데 10월 최고점이었던 126,000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30%나 폭락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이 왜 중요할까요? 마치 같은 집에 살던 형제가 갑자기 한 명은 부자가 되고 한 명은 가난해진 것과 같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두 자산은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기 시작했죠.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는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그 규모가 실감납니다. 2007년 당시 8,800억 달러에 불과하던 연준 자산이 2025년에는 5조 달러로 불어났거든요. 18년 만에 거의 7배가 늘어난 겁니다. 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똑똑한 투자자들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휴지처럼 녹아내리니 실물 자산으로 도망쳐야 했던 거죠. 어떤 이는 주식을 샀고, 어떤 이는 금을 샀고, 또 어떤 이는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마치 홍수가 나면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 모두가 달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 결과로 바로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는 시대였습니다. 실제 숫자로 확인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S&P 500 지수는 365% 상승했습니다. 4배 반이 오른 겁니다. 금값은 423%, 그러니까 5배 넘게 뛰었죠. 나스닥은 더 대단했습니다. 760% 상승으로 거의 8배 반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을 압도한 건 비트코인이었습니다. 2009년 거래 시작 당시 가치가 거의 없었던 이 디지털 자산은 2022년 1월부터 지금까지만 계산해도 1123%, 즉 12배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금은 최고점 근처를 지키고 있고 나스닥은 2.7%, S&P 500은 0.6%만 빠졌을 뿐인데 유독 비트코인만 30%나 추락했습니다. 한때 함께 춤추던 파트너들이 갑자기 제각각 다른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엇갈림 속에는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왜 모든 자산이 함께 올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2007년 이후 미국 소비자 물가는 누적으로 56%나 폭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2007년에 100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이 지금은 156달러를 내야 산다는 뜻입니다. 마치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담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올라 실질 구매력은 계속 줄어들었죠. 여기서 중요한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을에 사과 농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원래 마을 전체에 사과나무가 100그루 있었는데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사과가 부족하다며 나무를 700그루나 더 심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과가 넘쳐나니 사과 한 개 가격은 폭락했지만 땅값과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사과로는 못 살겠다며 땅과 집으로 몰려든 거죠. 달러와 자산시장의 관계가 정확히 이렇습니다. 연준이 돈을 마구 찍어내니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으로 도피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상승은 눈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트코인은 처음에 제도권 밖 자산이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5년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펀드를 만들고 대형 은행들이 거래를 시작하고 급기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를 승인했습니다. 마치 시골 출신 청년이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것과 같았습니다. 제도권 편입이 진행될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자산을 압도하며 치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실제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코인 사업을 하려는 개인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경제적 계산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도 계속 재정을 팽창시키고 돈을 풀 계획입니다. 그런데 돈을 계속 찍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금값이 폭등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협하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는 영리한 전략을 썼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둑을 한쪽에서 터뜨리면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가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배수로를 만든 겁니다. 금으로만 몰려갈 자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분산시켜서 금값 폭등을 억제하려는 의도였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금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분산되면서 둘 다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이 너무 커지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금만큼 커져서 달러를 위협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2025년 하반기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기 시작했죠. 비트코인은 충분히 컸다는 신호였습니다. 제도권 편입을 더 이상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0%나 급락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베센트 재무장관의 국채 발행 전략 때문입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오래된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전체 국채 발행량 중 단기채는 20%, 장기채는 80%를 유지한다는 원칙이죠. 이건 마치 식단 관리와 같습니다. 탄수화물 20%, 단백질과 채소 80%를 유지해야 건강하듯 국채 발행도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베센트는 이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한 국채 중 무려 55%를 단기채로 채웠고 장기채는 고작 45%만 발행했습니다. 마치 균형 잡힌 식단 대신 햄버거와 피자만 먹는 것과 같았죠. 그 결과 미국 국채 전체에서 단기채 비중이 32%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규칙인 20%를 훨씬 초과한 겁니다. 왜 이게 문제일까요? 국채를 발행한다는 건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단기채만 엄청나게 발행하니 단기 금융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인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발행한 국채가 2조 달러였는데 그중 절반 이상인 1조 달러를 단기 금융시장에서 끌어갔습니다. 마치 작은 연못에서 큰 고래가 물을 마구 들이켜는 격이었죠. 그러자 단기 금융시장에 심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돈이 고갈되기 시작한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주로 단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본인 돈으로 사지만 큰손들은 다릅니다. 초단기 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팔아서 갚는 방식이죠. 그런데 단기 금융시장에 돈이 없으니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일본 엔화 캐리 트레이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엔화 금리가 워낙 낮으니 엔화를 빌려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큰손들이 많았는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 전략도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 30% 폭락한 겁니다. 미국 단기 금융시장에서는 이상지호가 속출했습니다. 초단기 금리를 나타내는 담보 부익일물 금리가 연준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환자 같았죠. 시장에서는 달러 경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금은 왜 멀쩡했을까요? 금 투자자들은 다른 주머니를 씁니다. 금은 주로 중장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런데 베센트가 장기채는 덜 발행했죠. 그러니 장기 금리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금 투자는 계속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치 같은 식당인데 1층은 손님이 넘쳐나서 자리가 없고 2층은 한산해서 여유로운 것과 같았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준 의장 파월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파월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매달 400억 달러어치 단기채를 매입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58조 5천억 원 규모죠. 원래 시장 예상은 150억 달러였는데 거의 3배를 늘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 금융시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더 놀라운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파월은 11월까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12일부터 갑자기 단기채를 대량 매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들어가듯 정책이 급변했죠. 시장에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연준이 제대로 알고 하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파월의 선택은 불가피했습니다. 단기 금융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월 400억 달러 매입이 충분할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베센트가 올해 단기 금융시장에서 빨아간 돈이 1조 달러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830억 달러죠. 파월이 400억 달러를 공급한다고 해도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마치 구멍 뚫린 수조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수조는 결국 비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미국 단기 금융시장의 건강지표가 됐습니다. 만약 400억 달러가 충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된다면 이건 주식시장에도 청신호입니다. 단기 금융시장에 자금이 풀리면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들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계속 부진하다면 그건 400억 달러로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금 경색이 지속되면 주식시장도 압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월이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 양적 완화 논란입니다. 파월이 아무리 이건 양적 완화가 아니다라고 해명해도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결국 돈 푸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둘째, 물가 압력입니다. 자금을 너무 많이 공급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파월은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 투자자들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금값이 지금 잘 나가는 건 베센트가 장기채를 덜 발행해서입니다. 만약 베센트가 방향을 바꿔서 장기채를 많이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 금리가 급등하고 금값도 압박받을 겁니다. 특히 장기 금융시장에서도 자금 경색이 일어나면 금값 상승도 멈출 수 있습니다. 5년물, 10년물 국채 금리가 핵심 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자산이 함께 오르던 만물 상승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차별화 시대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이 엇갈렸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같은 인공지능 주식이라도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무조건 사면 오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읽고 비트코인과 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연준과 재무부의 정책 변화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지금은 전략과 분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